거래소에 돈을 맡겼는데 거래소에서 잘 갖고 있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체계에서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에 관련된 규정으로 투자자 보호 수준은 지금 매우 올라갔고요. 예치금과 예탁 자산에 대한 보호 수준은 미국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훨씬 높습니다. 높아요. 자본시장 정도의 이제 규제 체계 정도로 이제 운영이 잘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입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논란과 희망이 공존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는 제도권의 틀 안으로 들여보내서 이런저런 규제도 좀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그게 이제 가상자산 투자 업계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위상이 인정된 걸로 그렇죠. 또 해석할 수 있는 거라서 오늘은 이 최근에 도입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그 해외 쪽에서는 또 어떤 규제가 또 작동하기 시작하는지 등등 한동안 좀 신경 못 썼던 이 가상자산 업계의 리걸 이슈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 이런 제도화를 한다는 건 그동안에 이 제도화가 안 돼서 피해본 사람들이 또 꽤 있었죠. 이제 우리 곁으로 확실하게 다가와 있는 이 가상자산 이 부분을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안목에서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 이용자가 늘어나면은 자율규제 기관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국내에 거래소가 5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5개 거래소에서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라는 조직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가상자산 업계의 전경련 같은 느낌이죠? 아닌가? 아니, 많이 예리함이 좀 무뎌진 것 같아. 왜 전경련을 금투협 거래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서 그래서 닥사의 김감래 자문위원님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워낙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 자본시장에 관련된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셔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뭐 세미나도 제가 가끔 갈 때가 있으면 항상 제 옆자리에 앉았. 그 자본시장 이슈들이 그리고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행히 김감래 위원님이 또 이 분야에서 또 자문을 맡고 계시군요. 일단 닥사라고 하는 곳이 제가 뭐 장난삼아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전경련 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들이 모여서 이제 자율 규제도 좀 하고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협의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아까 그 김프로께서 말씀하신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규제 공백 속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국내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그 협의체를 만든 것이 닥사입니다. 5개 하면 이제 제일 큰 게 그 업비트인 두나무가 되겠죠. 일단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 그리고 코빗,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1호 거래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고팍스, 그러니까 은행의 실명 계좌 튼 거래소. 그렇죠. 원화 거래가 가능한. 그렇군요. 그 공통점이 있네. 그 6번째, 7번째부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에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이제 다른 것과 교환을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시장이 아니고요. 그런 시장에서 주요 거래소들 5곳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슈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협의체가 됐었던 거죠. 자의가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전경련 플러스 어느 정도의 자율규제 기능이 좀 포함된, 그러니까 이익 집단적인 성격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자율규제 기능이 좀 높아서요. 그럼 금투협인데 자율규제 거기서는 거기 뭐 다 해서 뭐 이렇게 뭐 모두 벌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하여튼 제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모여서 본인들 제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5개 그 원화 거래소에서 그 이상 거래 적출 등의 그 자율규제 기능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한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거래소가 여러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거래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가끔 망하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고객 보호도 잘 됐다 안 됐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건전한 거래소들은 또 억울하기도 할 거고 괜히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당국이 나서서 룰을 만들어 주기에는 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국은 이거 룰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이거 당신들 인정한다는 거라서 안 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논란들이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와중에 생긴 협의체 같은데 최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그럼 이 닥사가 좀 주도가 돼서 당국과 좀 협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국회하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했고 또 그 배경에는 이제 그 민관합동 TF라고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주요 뭐 기재부라든지 또 이제 과기부 등도 참여하고 한국은행도 참여하고 또 민간 전문가 이렇게 많이 참여했는데 최근에 닥사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진 것은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하위 규정을 만들고 또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상자산 업계하고 감독 당국하고의 어떤 그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있던 법으로만은 이런 가상자산 업계를 뭐 규제하든가 혹은 룰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우리 그 특근법 이 이제 개정됐고 다음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등을 신고하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불공정 거래에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일반 사기죄나 특경법상의 사기죄로 아까 말씀 주신 테라루나의 어떤 여러 가지 시장 거래 행위에 대해서 그 가해자의 뭐 기망행위 그다음 피해자의 착오 인과관계 주관적 요건을 다 입증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불공정 행위를 유형화시키고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지금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사항이 있어도 아마 이 불공정 행위로 인한 나의 피해 이게 잘 관심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화가 완비되지 않은 과정에서 허점들도 많고 그래서 진짜 큰 이벤트들도 생기고 그랬던 건데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이런 규제 공백을 어느 정도까지 메운다고 보세요? 법에 어떤 게 좀 들어있어요? 지금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의 불공정 거래 그 조항은 이제 굉장히 글로벌 표준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처음에 이제 미국 증권법이 이제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다 완비는 안 했지만 시세 조정, 그다음 내부자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그리고 기타 포괄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일단 금지를 하고 관련된 이제 처벌 조항을 두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코인 거래소에서 이제 걱정되는 게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일단 불공정 부정거래 있을까봐 그게 제일 큰 기고 또 하나는 내가 거래소에 돈을 맡겼는데 그렇죠. 그 돈을 거래소에서 잘 갖고 있냐. 그리고 그리고 내가 요즘에 또 위메품 뭐 그런 사태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죠. 아니 내 물건값도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걱정되는 거고 코인을 맡겼고 그 계좌에 보면 코인이 몇 개 있다고는 써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써 있는 거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가 과연 제대로 있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 걱정과 불안은 좀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거래소에다가 제가 이제 계좌를 트면 내 돈 1,000만 원으로 한번 부자 한번 돼보자. 여기서 1,000만 원을 예탁하고 삼성전자를 좀 샀으면 500만 원어치 사면 삼성전자 주식 500만 원어치도 있고 남는 돈 500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어차피 증권사 가서 다 맡겼으니까 증권사가 알아서 갖고 있을 거겠지 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걱정되는 걸 내 마음을 알고 남은 돈 500만 원은 증권금융이라고 하는 별도 회사에다 갖다 넣어놓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주식 삼성전자도 그것도 예탁원에서 가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 예탁 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회사를 매우 의심하는 거죠, 사실은. 니들이 고객 돈 받아서 그냥 삼성전자 500만 원어치라고 써주고 그냥 너희들이 유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까지 하면서 그렇게 나눠-놓은 건데 코인은 그런 거 없죠, 아직은. 그런데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 첫 번째와 그다음에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체계에서의 어떤 그 예치금과 그 예치된 가상자산 보호에 관련된 규정으로 제가 보기에 그 투자자 보호 수준은 지금 매우 올라갔고요. 이제 먼저 예치금은 아까 말씀하신 증금은 없어요. 하지만 그 실명 계좌를 발급해 준 그 은행이 지금 고도의 그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예치금 관련해서는 지금 뭐 파산법상의 파산 절연은 안 되지만 그 이용자인 고객들이 우선해서 파산 시에 우선해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게 사실 더 많은 비중이 있는 게 가상 자산이죠. 그렇죠. 주로 그 코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빗성과 두나무를 어떻게 믿느냐? 일단 빗성과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이 있어요. 자기들 지갑. 그 거래소 지갑은 그 지갑이 뭐 두나무 빗썸 이렇게 써 있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그 일련 번호만 알면 얼마가 있는지 총량은 알고 있습니다. 그 총량되는 지갑에 있어가지고 고객 계정은 너희들 따로 만들어라는 게 이번 법의 취지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총량 관리를 이제 충분히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그 법적인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장치 그것들도 계속 지금 정비해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 우리 그 예탁 결제 제도와 같이 그 파산 도산절연도 되는 쪽으로 이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예치금과 그 예탁 자산에 대한 보호 수준은 대한민국이 훨씬 높습니다. 높아요. 우리 증권회사들도 뭐가 있냐면 그 사실 저 집중예탁해서 예탁원에 주식은 맡기고 돈은 이제 일부 증권금융에서 운용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또 그 예탁금 운용을 하거든. 네네. 근데 지금까지 보면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는 진짜 치꼬리만큼 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줘요? 그러면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은 운용을 이제 하니까 그 운용에 대한 이익을 고객에게 환원하라. 그런 주장은 전에부터 있었는데 이게 유사수신행이 비슷하게 돼서 사실 보면 과거에 코빗이나 이런 데 주고 싶어도 좀 못 주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는 그 예치금 관리 기간이 이게 예치 또는 신탁을 하거든요. 운용 안전 그러니까 안전 뭐 국채 등 안전 자산의 운영을 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줘라라는 규정이 있고요. 또 밑에 하위 규정에서 너희들 그거 받으면 일정 부분 투자자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돌려주라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용자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된 게 어떤 거냐면 그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그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높여요. 거기서 받은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합산 안 돼요? 지금 그게 이자죠. 실질이 이자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안 돼 있죠. 지금 근데 그거 자체가 열거식이라서 그렇죠. 열거니까 이제 아마 포함이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돈 맡기고 가상자산을 사고 남는 돈 이른바 그 예탁금, 주식에선 예탁금은 그건 이제 그럼 100% 어디 다른 은행으로 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요. 또 신탁회사에 또 맡겨서 수탁할 수도 있고. 거래소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건 거래소의 자율인데 문제는 결국에는 그 맡긴 그 신탁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이거든요. 고객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 등 이렇게 재무적인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는 그 맡긴 고객들이 우선해서 그 채무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법에 넣은 겁니다. 근데 거래소가 진짜 독하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거 뭐 대주주한테 뭘 전용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게 저는 불가능하게 보는 게 지금 그 상황은 뭐냐면 소셜 커머스 업계 TMF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규제 공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가상자산 거래 체계는 어떻게 보면 자금 세탁 위주의 어떤 굉장히 꼼꼼한 그 보고 체계가 돼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그 신고를 받을 때 거래소 지갑이 고객 그 가상자산만큼 있는지도 카운팅을 다 했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회계법인들의 또 인증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하신 그런 대주주가 이제 뭐 터널링을 한다든지 이런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법인에 가서 고객 명부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고객 1번 이진우, 2번 뭐
그거는 안 되죠. 개인정보보호법상 안 되고 네. 고객이 가진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1조라 그러면 그 고객 계정에 1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있는지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의심을 하면 그거 갖고 와보세요라고 할 때 그 비어 있으면 고객 명단 자체를 축소해서 갖고 오면 어떡하나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자 고객 리스트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1조 원어치 있어야 되네. 어디 1조 원어치 있습니까? 본인들 그 거래소 그 월렛에 보면 1조 원어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객 명단에서 몇 개를 빼고 갖고 오면 그러면 사실은 1조 5천억 원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1조 원어치만 있으면 되는 고객 명단을 갖고 오면 이거 어떻게 잡나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절도의 위험이 사실 아파트나 이렇게 잘 관리된 데보다는 훨씬 높을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절도율이 낮은 이유는 사후 제재도 굉장히 강하고요. 순찰차가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아직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예탁결제 시스템이 지금은 도입이 되지 않았고 사실 예탁결제 기능을 우리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인하우스에서 하는데 지금 내부 통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걸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짜잘하게 그 예컨대 2%가 이제 비트코인 2개 갖고 있는 게 저로 돼 있다. 이거 뭐 단기적으로 못 잡아낼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금 세탁 쪽이나 탈세 쪽, 그 다음에 이제 또 불공정 거래 쪽으로 해가지고 촘촘한 이제 규제 체계가 있기 때문에 사후적인 제재는 굉장히 큽니다. 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전 예방적인 거를 근데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규제 비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사실 저는 가상자산보다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근데 금융회사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거 다 있지만 돈을 이렇게 빼가지고 자기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이유는 사실 내부 통제가 촘촘히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야 내가 이렇게 돼서 쓰니 야 내 인생이 망치는 그렇지.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여기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요? 그럼요. 처벌 조항이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왜냐하면 그냥 다른 데서 하면 사기죄가 되는데 자본시장의 금융회사 직원이 그 사기를 치면 자본시장법에 대부분 저쪽이 되는 거든. 그래서 더 중형을 받고 뭐 중형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이게 자본시장법에 준합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벤치마크로 한 게 뭐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진 미카나 이런 것들이 그 가상자산 시장이 자본시장을 이걸 클로닝이라고 하는데요. 복제하면서 이제 점점 성장을 했어요. 디파이 이런 탈중앙화 금융도 기존의 자본시장 쪽으로 이제 그대로 만들면서 갔잖아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공정 거래 유형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특정 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익명 거래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그 규제도 비슷해져서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2%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대주주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주주 적격성이 걸려요, 나중에. 그러면 라이센스가 날아가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점점 축소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직원 같은 경우도 과징금 제도가 있거든요. 과징금 한번 맞으면 시장에서 퇴출입니다, 지금. 임직원들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최소한 자본시장 정도의 이제 규제 체계 정도로 이제 운영이 잘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입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저 예금자 보호는 안 되는 거죠, 예탁금. 예탁금은 안 되는데 또 그 예치금 관련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변제권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의 어떤 부실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부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이 이제 커졌지만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잘 그 이커머스로 이제 극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계속 돌아갔거든요, 10년째. 그러니까 경계를 늦춘 게 있었는데
가상자산 시장은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에서도 국이 2개나 생겼어요. 검사국, 조사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하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큰 우려는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거래소도 이제 증권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거래소와 증권회사의 기능이 조금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기능과 거래소 기능이 합쳐진 게 합쳐져 있다고. 코인 거래소죠. 증권회사의 수익원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딜링 업무.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리지 말고 자체 자금으로 자산 운용을 하는 그 업무가 허용이 돼 있잖아요.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는 되어 있고. 여기는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리스크가 제일 큰 거라고 그럼요. 보거든. 이해상충이 가장 큰 게 딜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조성이라든지 안정 조작, 유동성 공급 등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 단계적으로는 좀 허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세 조정 규정이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장 조성, 안정 조작 등의 기존의 마켓 메이커나 딜러들이 하는 것에 대한 시장 그 시세 조정 면제 조항이 있어요. 예.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천적으로 지금 그 그러니까 딜링을 해서 뭐 유동성 공급을 한다거나 일정 가격을 인위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종전에는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증권사 거래할 때 LP가 하는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동성 공급자. 그렇죠. 그게 있어야 거래소지 친구들아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고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이제 거래소가 된 거일 텐데 네네. 어느샌가부터는 그건 금지돼 있는 겁니까? 그때 이게 어느새가 아니고 이제 법 시행 이후로는 완전히 금지가 된 거고요. 지금까지 했더라도.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시장 조성 관련된 예외 규정이 없어도 괜찮은 측면이 많은 것들이 일단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국제적인 시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안정 조작에 대한 그런 수요는 좀 작은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ICO라 그래서요. 예. IPO 같이 국내에서 그쵸. 발행이 금지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IPO 시장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면은 그때 주가도 굉장히 뭐 변동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장 조성, 가격 왜곡을 막기 위한 시장 조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법제상으로 ICO가 지금 금지가 된 상태에서 그런 이제 그 가상자산 업계에서의 마켓 메이커, 가상자산 업계의 딜러 요 관련된 제도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논의돼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마켓 메이킹 말고 그냥 그 가상자산 거래소도 경우에 따라서 되게 큰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됩니까? 자기 자본 거래, 자기 자본 투자. 프랍.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해상충 있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문제는 기관 투자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법인 아닙니까? 법인 계좌 개설이 지금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그 딜러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자구지책으로 만든 게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메이커 보상이라 그래서요. 호가를 내가 기존에 있는 호가를 그냥 받아들이는 테이킹하지 않고 내가 호가를 형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그 메이커 테이커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고객들의 돈으로, 고객들의 코인으로 하게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인센티브를 이제 준다. 인센티브를 주는 요 거예요. 그래야지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요거가 여기 네.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번 거는 수수료 안 받아요. 그 수시로. 네. 스스로 LP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메이커 테이커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현재 법제적인 불편하네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구책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에 대해서는 각종 중요한 규제로서 잘 보관하고 있도록 감독당국이 네. 하겠다. 100%다 하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게 요즘 이른바 TMF 사태 때문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게. 우리 돈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그러면 일단은 그럼 가상자산은 실제로는 우리는 안에서 거래를 하지만 거래소가 갖고 있는 지갑 안에서 우리는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돈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 거래하는 그 가상자산은 다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규제를 보면 그 중에서 70% 이상은 별도의 지갑에다 빼놔라.
네. 하는 규제도 넣어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그래서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 자산과 그 사업자인 거래소의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예. 그 분리 보관도 동일 종목, 동일 수량으로 분리 보관하라는 이제 이 원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파산 위험도 있고 사업 위험도 있지만 예. 사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여러 가지 시스템 오류라든지 그렇죠. 해킹 위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의 이제 그 너희들이 갖고 있는 가상자산은 일단은 플러그를 빼.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전산상으로 아예 뭐 해커라든지 시스템 우리 돌아가는 시스템상에서 좀 이것을 좀 안전하게 일단은 유지시켜라는 게 핫 월렛을 최소화시키고 콜드 월렛을 최대화시키는 이 콜드 월렛 그 비율 규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80%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사실상으로 보면 저는 이제 95%로 보는데요. 예. 많은 이제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한 90% 이상 이제 본인들이 콜드 월렛으로 예.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콜드 월렛은 플러그 빼놓은 그렇죠. 예. 예. 지금 법령상으로 70%로 했고 70%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서 콜드 월렛보다 더 안전하고 편의성 있는 그러한 그 장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기술 발전을 염두에 둔 건데 그래서 이제 감독 규정에선 80%고 거래소들은 뭐 90% 이상으로 다 하고 있고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요. 거래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예. 전체 5%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게 했어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고객 거 아니면 거래소 그러니까 거래소 거죠. 거래소 고객 거는 이미 콜드 월렛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상으로 정말 최악의 사태. 이건 뭐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건데 다 털려도 다 털린다고 해도 핫월렛에 있는 거 10% 생각한다 예. 그러면 사실상 지금 예. 거의 95% 정도 그러니까 90%는 콜드월렛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고 예. 5% 정도는 뭐 보험 등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 가상자산은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게 대한민국 체계입니다. 거래소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들어오면서 그 소비자들은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게 김감래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상자산 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됐죠. 아 그렇죠. 시세 조정, 뭐 부정 거래,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사기죄로 이제 그 입증하기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입증 책임이라든지 그 행태에 대한 다원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세 조정,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유용 행위죠. 그다음에 기타 포괄주의 규정이 부정 거래 행위 규정이 있는데 그럼 이 포괄주의 규정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부정 거래 행위라는 것 자체 그 양태가 가상자산 시장 역사도 짧은데 이거 포괄주의 규정으로 작동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우리 자본시장법 을 우리나라가 운영한 역사가 지금 뭐 증권거래법까지 하면은 지금 뭐 50년이 넘잖아요. 그 포괄주의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슈 같은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 거래는 사기죄의 특별 조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세 조정은 뭐 다 사기라는 거 다 알죠. 시장의 어떤 가격과 그 유통량, 그러니까 거래량을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호가나 이런 걸 조작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정보 평등의 측면에서 그 내가 내부자 거래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시장의 공정성도 해치고 그렇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손실을 회피할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본시장법상의 무슨 그 스푸핑이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내가 실제로 거래 목적도 없는데 호가 같은 거를 막 싸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SNS 등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호재 등을 뭐 하면서 뭐 해외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여기 위에 보세요. 위쪽 호가에서 뭐 해외 큰 손이 뭐 고래들 들어왔어요.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사기죄라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 기망행위에 대한 사기성도 이제 새로운 거면 이제 선례가 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부정거래 행위의 유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목적성,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그 부정거래라는 여러 가지 유형화된 또 이제 시장에서의 그 양태로 그 입증 책임도 굉장히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처벌도 용이하게 하는 그런 게 부정거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부정거래에 대한 그렇죠. 규제와 처벌을 그대로 코인 시장에서는 한다는 맞습니다. 뜻입니까? 예, 그대로 법조문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제는 예. 제가 보기에 자본시장법에 이제 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 해석과 집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김감래 위원께서 보실 때 이 보호법이라는 게 시행이 됐잖아요. 된 이후에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이렇게 뭔가 좀 바뀌었다. 예, 뭐 가장 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변화가 유도되는 것 같은데요.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 그리고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을 위한 예. 그 법규를 실효성 있게 하는 그 시장 감시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감시가 일단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그 각 거래소마다 그 이상 거래에 적출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 FDS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상 거래가 있으면 그 적출이 프로그램상 되면 그 거래소 내부에서 심리를 합니다. 심리를 해서 이상 거래 측면이 있다 한다 그러면 그 금감원으로 지금 예. 통보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요. 예, 시세 조정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언젠가는 기관 투자자가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시장에. 또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파이도 좀 커질 것 같고 또 질적으로도 좀 고도화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아까 2% 김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조성자도 생기고 딜러도 생기고 또 자문업자도 생길 수 있겠죠. 해외하고 견줘서 보면 우리의 이런 규제나 보호법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지금 법제화된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이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결제법이라고 우리 그 특근법 같은 걸로 이제 규제를 하는데 우리처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못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거래법에서 증권에 준해서 지금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고 있고 내부자 거래는 또 처벌하지도 못하거든요, 일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상자산의 시장 규제보다는 상품 규제를 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존재하고 따라서 우리 법제는 그 미국의 이제 그 유럽의 그 27개국에서 지금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미카의 이제 규제를 이제 따른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이 미카의 불공정 거래 규제는 사실 미국 증권법을 가져온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세계 어느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언급 잠깐 해주신 ICO. 도대체 이 코인이 무슨 코인인지 알 수도 없는데 다 상장돼서 거래되고 하다 보니 상장시키면 이제 돈 가져가는 거고 원래 하겠다는 프로젝트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거래소들끼리는 다양한 코인들이 있습니다라는 걸로 이런저런 코인들 다 상장시키고 그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규제가 앞으로 되거나 되나요? 그러니까 거래소도 상장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적격이냐 아니냐 이거. 근데 여기는 그냥 거래소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체계의 1단계는 최소한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 여기 가상자산 시장은 너무나 고도의 투자 위험을 지는데 그거를 인지하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게임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보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없애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라는 것까지가 1단계인데 2단계의 딜레마예요. 이제 2단계에서는 저희가 국회에서도 이제 그 부대의견으로 이제 주문한 것이 공시체계를 또 이제 법안을 지금 계속 감독 당국이 지금 만들고 있고 관련 TF도 지금 계속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는 투자 위험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이제 내부자 거래도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 투자 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계와 또 감독 당국이 고민하면서 계속 만들어가야 될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다만 이제 해외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또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블랙락의 비들에 있어서의 지금 기본적인 어떤 그 플랫폼이 된다. 이러면 또 자산 그 이더리움 가치가 올라가고 하니 이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정보 반영 그 측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 전문성과 그 투자 위험을 인식하면서 그런 불량 그 사기성 코인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목표인데 지금은 진입 대출이 막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입 대출이 당연히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예. 최소한의 닥사를 통해서 그 가상자산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려면 이런 거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기인 게 있잖아요. 특히 밈코인들 같은 경우 보면 누가 봐도 투자 가치가 없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생겨가지고 살아남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연히 상장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지만 최소한의 상장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공통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요즘 있습니다. 새로운 코인들이 상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상장이 굉장히 그래서 적죠. 그 가이드라인 때문에. 네. 근데 그 가이드라인 되면 이미 상장된 회사들도 그 가이드라인 못 미치는 게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상장이라는 게 이제 진입도 있지만 상장 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닥사와 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백서를 가지고 이미 다 그냥 상장시켜버린 그 코인들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상장되어 있으니 이제 투자자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거래소 종목처럼 이제 법 만드는 분들은 그 기업 공시하듯이 공시하라고 하는데 넘버원인 비트코인이 공시 주체가 없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시할 수도 없고 아무도 운영 주체가 없는 게 코인이고 그런 것인데 누가 공시를 하나 그러면. 공시를 하면 그게 중앙 집중적인 건데 탈중앙하겠다고 하는 코인을 누가 공시를 하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로 남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미 시장에서 여러 투자자들이 갖고 있어서 탈중앙화가 이미 되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느 정도 정보 제공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필터링, 그 게이트키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또 이제 특히나 해외에서 발행이 돼서 그 발행인 자체가 우리 감독 주권이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네. 가상자산 거래소가 중개인으로서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상자산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ICO 규제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지 그게 2단계 입법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입법의 주요 내용이 될 게 공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규제가 있어요. 지금 특근법상의 사업자 규제가 우리 그 자본시장법처럼 이제 인가제로 이제 신고제에서 바뀔 때 자문업자 허용할지, 그 마켓메이커, 그러니까 그 인수인이나 마켓메이커 허용할지 이런 논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장에 관련된 그 최소한의 권위 있는 자율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거기도 협회나 자율규제기구 관련된 그런 논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몇 년 전만 해도 갑자기 거래소가 파산했는데 고객 돈이 다 없습니다. 갖고 있을 줄 알았던 코인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들려오던 시기가 있어서 일단은 그것부터 좀 막자. 거래소가 어찌어찌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 돈이나 고객 코인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보자가 일단 1단계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업계 많이 들여다보셨을 텐데 뭐 앞으로 어떻게 좀 될지와 뭐 투자자들이 뭘 좀 주의하면 좋을지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게일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저는 이제 이 시장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본 거는 우리 MZ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예요. 제 딸을 포함한.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사실 우리 때보다 희망이 좀 덜해요. 내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내 집을 사고 노후를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졌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이 시장에 있어서 좀 나스닥 같은 그런 약간 그 희망의 사다리를 줄 수 있는 투자처가 대한민국 신입. 예, 예. 새롭게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였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 꿈이 많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는 여러분이 맡기신 자산은 안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기적 행위는 예전보다는 줄 거예요. 하지만 투자 위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대한 것을 우리 그 어떻게 보면 MZ 투자자들이 많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싶은 거는 이제 제도권 주요 플레이어들이 법제화가 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3B라고 생각하는데요. 3B가 하나가 BOK인 한국은행, 그 다음에 BIS인 국제결제은행, 예.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락.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은 뭐 CBDC. 그러니까 WCBD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구상은 이거죠. WCBDC라 그래서 은행들 간에 이제 B2B로 이제 가져가는 그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상의 본원 통화를 만들고요. 예. 그것이 리테일 단에서 매개가 되는 게 그게 예금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실제 리테일 단에서 움직이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한국은행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또 그 기술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이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겠죠. BIS도 마찬가지고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를 넘어서 그 기존의 이제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강자인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의 어떤 그 발행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 발판 중에 하나가 지금 블록체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권 플레이어들의 어떤 움직임과 이런 제도권 플레이어들이 MOU나 사업 협력하고 있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뭔지 이것을 백서 등을 통해서 꼼꼼히 모니터링 하시면 장기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갑래 위원과의 대화 속에서 느낀 거는 투자자 책임 그리고 조금 더 보강된 거래소들의 어떤 자율적인 또 자율이 만약에 완비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이 있어야만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어떤 하나의 생태계로서 우리 투자 시장에 착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동안 아주 황당한 사건들은 있었는데 그것부터는 일단 좀 막고 규제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규제 수준만 하더라도 그 글로벌리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가 일단은 우리가 한 걸음 나간 거 아닌가 싶네요. 앞으로도 얼핏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양한 입법과 규제들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때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중간중간 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김갑래 위원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투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다양한 물밑 움직임들이 있으니 가능성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예, 우리는 어쨌든 블록체인에 대한 가능성을 그냥 코인에 투자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종종 좀 말씀 들어봐야 그런 되겠습니다. 업계의 노력이 고진감래가 되도록. 진짜 정겹습니다. 아시게도. 저의 한계입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시죠. 드릴 말씀이 지금 우리 그
닥사 이 회원사들이 5개가 돼서 좋은 점은 경쟁을 하고 서로 이제 레이스 투 더 탑으로 이제 시장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5개다 보니까 불편해요, 많이. 그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죠. 뭐 투자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얻기가 불편해서 제가 이게 닥사 자문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닥사 홈페이지에 5개 회원사 전문 리포트 투자 정보 이것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투자 사기 그 사례집 발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툰 리플릿, 그다음에 군장병 대상으로 이제 방문 교육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닥사를 좀 많이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5개 거래소가 좀 분할된 상황에서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면 제가 보기에 이용자 편익도 높아지고 닥사도 점점 이제 또 여러 가지 시장 신뢰성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이거를 뭐 2단계 입법 기대해가지고 자율규제 이것보다도 우리 이용자들이 좀 많이 요구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가서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닥사에 가면 빨리 된다. 이게 신문과 같은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만들어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감래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